진행자가 갑자기 진행하다 말고 자기 공부하고 갑자기 또 자기가 막 얘기하는 거야. 근데 유튜브를 본 적이 없어. 나는 정말 김어준이 하는 유튜브밖에는 본 게 없어가지고. 근본 없는 유튜브. 근데 잠깐 근본 없는 유튜브. 근본 없는 유튜브. 근본 없는 유튜브야.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에밀리 숲의 수피아. 예, 저 박혜란입니다. 네. 네, 다시 왔습니다. 네, 돌아왔습니다. 저희 인문산책을 운영하게 된 수피아님, 그리고 장수정 PD님, 그리고 저 박혜란, 파시클 출판사 박혜란, 이렇게 셋이서 저희가 인문산책을 이제 원래대로라면 3월 달부터 운영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준비, 오픈할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사실 이 공간을 마련한 거는 뭐 책을 소개하고 싶어서, 책 얘기하고 싶어서 만든 게 크거든요. 그래서 좀 수다를 떨어볼까 해서 유튜브를 열게 됐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초보임에도 불구하고 이 어마어마한 책에 기획을 하시고 또 저자로 참여하셨던 오혜진 선생님 모시고 저희가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됐어요. 네. 예, 그렇습니다.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아직도 긴장이 돼서. 네. 네, 그래서 저희 오늘 초대 손님으로 또 모신 분은 오혜진 선생님이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저희가 오혜진 선생님 책 소개도 하고 책의 배열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오늘은 조금 더 깊이 있게 책에 실린 그 14편의 글 중에 좀 몇 가지를 좀 짚어가면서 얘기를 나누는 시간으로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2부를 제일 먼저 읽었어요. 그리고 특히 허윤 선생님 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마 다들 그러실 거예요. 허윤 선생님 글을 한없이 투명하지만은 않은 블로그, 이 글을 제일 먼저 읽었다는 분이 주변에 되게 꽤 많으세요. 아, 그래요? 예. 그거는 세대별로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제 세대는 아니거든요. 그분들이 제 세대는 아닌데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게 일종의 그 호객의 역할을 하는 게 허윤 글이. 그건 정말 그 개인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저 주변에서 그러니까. 그리고 되게 꼼꼼하게 문학 텍스트 분석하시는 게 정말 문학 그 연구하는 방식으로 이 만화를 꼼꼼하게 이렇게 분석을 해가면서 이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저는 사실 이 만화들 하나도 안 읽었거든요. 예, 하나도 안 읽었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그 만화를 읽는 그 독서의 분위기들. 예, 그런 것들 읽는 게 되게 재밌어서 사실 저는 90년대는 이렇게 그러니까는 그 서양사에서 중세시대 같이 어둠의 시기에 같이 육아와 뭐 학교 공부와 뭐 강의와 이걸로 점철돼서 정말 사생활이 전혀 없었던 선생님한테 그랬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나중에 들어보면 90년대 재밌는 일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게 너무 억울해. 사실은 나는 저도 열심히 살기는 살았는데 그리고 오혜진 선생님 할러퀸하고 박완 선생님 이렇게 여성의 독서를 연결시켜서 이렇게 하시는 것도 되게 재미있었어요. 예, 이 박완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이제 왜 그때 한참 붐이 있었어요. 박완 선생님 40대에 등단을 하셨으니 누구든지 집에 있다가 이제 다시 글을 쓸 수 있다라는 그런 뭔가 희망 같은 거를 주시기도 했거든요. 정말. 동기부여가 됐던 분이기도 했는데 학교 안에서는 피식피식 웃는 게 들리는 거예요. 박완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뭐 워낙에 그 기본이 되신 분이고 집안도 뭐 동생도 뭐 이래가면서 그런 식의 얘기로 해서 그러니까 특별한 존재, 그 세대의 특별한 존재니까 그분은 그렇게 소설을 쓴 거고 아무나 되는 거는 아니야 하고 퉁쳐버리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 책 읽으면서 그때 생각도 나고 그때 한참 이렇게 부풀었던 뭔가
이렇게 여성 독자들 사이에서 이렇게 박완서를 읽었던 독자들 사이에서 이렇게 흘러갔던 그런 역동적인 분위기 같은 것도 느낄 수 있고 그래서 책이 좋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차례차례 읽는 방식이 됐었는데 저는 마더 컴퓨터 레즈비언이라고 영화 연구하시고 프로듀싱도 하시는 조혜영 님이 쓰신 글부터 봤는데 게임에서 여성 서사? 그리고 그걸 어떻게 그 게임 안에 드러나는 뭔가 다양한 요소들 그런 부분들을 지적해서 얘기를 하신 글인데 포탈 같은 게임을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진짜 이 게임은 제가 게임을 정말 안 좋아하는데 네, 해보고 싶을 정도로 맞아요. 저도 네, 그랬어요. 포탈 한번 나도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 누가 이렇게 플레이 해본 사람 있으면 플레이하는 거 보는 것도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저희가 원래 오프라인 북토크가 가능해지면 조혜영 쌤한테 그런 거 부탁하고 싶었어요. 조혜영 쌤 게임 하시면서 네 이거 설명하시는 거 게임 BJ처럼 해보고 싶었는데 그게 안타깝네요. 그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실제로 게임 하시는 거 좋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좋아하지 않으면 이런 글 쓸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되게 좀 재밌게 그것부터 봤고 막 순서 그냥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봤어요. 그래서 좀 특별하게 소개해주고 싶은 그런 챕터 혹시 있으세요? 선생님 챕터 빼고. 이거 말 잘해야 되는데 그때 다른 글을 소개하고 싶은데 네. 오늘은 정은영 선생님의 틀린 세계인을 소개하고 싶어요. 이제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 이유는 정은영 선생님 글이 이 책의 의도를 굉장히 잘 반영하고 있는 글이에요. 페미니스트 시각, 문화, 역사 이 세 개의 질문을 다 담아준 글이고 또 저한테도 이제 영감을 많이 준 글인데요. 여기서 보면 이제 정은영 선생님이 1950년대에 굉장히 흥했던 여성 국극이라는 장르를 다루세요. 이 여성 국극이라는 게 1950년대에 여성 팬덤을 엄청나게 거느리고 다녔던 그런 이 공연 장르인데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방탄소년단급의 인기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각주에도 나오는데 이제 소설가 김훈 선생님도 그 정은영 선생님이 여성국극에 관해서 이제 강의를 할 때 오셨었대요. 그래서 김훈 쌤도 자기도 옛날에 여성국극 공연 봤는데 그때는 그게 유일하게 그 전쟁 후에 즐길 수 있는 그런 볼거리였다. 그러니까 이야기에 대한 상상을 가능하게 했다라고 이제 수례를 하셨다는 말도 있습니다. 근데 이 여성국극이라는 장르가 정말 특이한 장르예요, 사실. 그러니까 여중, 여고, 여대의 연극반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배역을 다 여성이 연기하는 거죠. 그래서 춘향전이라고 한다면 이몽룡, 변학도 같은 남자 역할도 다 여성이 연기하고 춘향이도 당연히 여성이 연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판소리 창극인 거죠. 그래서 노래를 하면서 또 이제 그 몸 동작도 하고 대사도 있고 이런 것인데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이 여성국극을 민족 오페라라고 불렀대요. 네. 근데 그것도 정말 웃기죠. 그냥 여성국극이라고 말하면 되는데 또 뭔가 비교를 해야 되는데 오페라에 비교를 했고 사실 창극의 공연 미학은 오페라랑 분명히 다를 텐데 오페라에 비유를 했고 또 이것을 굉장히 볼만한 것이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민족 오페라라는 그런 권위의 수사를 쓴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그 의미 부여를 해가면서 50년대에 굉장히 흥했던 장르인데 이 여성들이 남성 배우를 연기할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여성들은 왜 좋아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이 여성국극이라는 이 여성 공동체 그리고 남성을 연기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미묘한 그런 젠더 수행 실천이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은영 선생님은 이 여성국극이라는 장르를 거의 10여 년 동안 조사를 하시고 그걸 자신의 작업의 재료로 쓰시는데 그 남성 역할을 했었던 남역 배우라고 불리는 그 이 여성 배우들의 인터뷰를 보면은 내가 남자 역을 할 때 실제로 내 유방이 쪼그라들었다라는 말씀도 하세요. 네. 근데 어떤 분은 이제 무대에서 남성을 연기하기 위해서 현실에서도 남자같이 그리고 남성의 걸음걸이나 이런 것들을 늘 관찰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무대에서 내려오면 그 당시 말하는 이제 천상 여자
처럼 이렇게 나는 그냥 기품 있는 여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한다는데 어쨌든 어떤 맥락과 마음으로 그 남성을 연기했는지는 그건 몰라요. 그건 확언할 수 없어요. 근데 어쨌든 무대에서 그 여성들이 만들어낸 남성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또 어쨌든 남성을 따라하는 거잖아. 이성의 로맨스를 반복하는 거잖아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현실에서 보는 남자를 굳이 무대에서 보고 싶을까요? 과연 현실에 있는 남자가 무대에 나온다고 해서 그거 보러 가겠냐고요. 그 이상한 질문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오히려 현실에 없는 남자를 무대에서 창조했기 때문에 이 여자들이 엄청나게 좋아했던 거 아닐까요? 그게 더 설득력 있는 해석인 거잖아요. 그렇죠. 엄청 용맹하고 엄청 잘생긴 남자 현실에서 봤냐고요. 근데 로맨틱해. 잠깐 탐구. 갑자기 점프 대회. 나 정말 진지하게 하고 싶은 사람인데. 진짜 진지해.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게 그 여성 국극에 대해서 얘기하신 게 선생님 논리로 얘기하면 정말 지금 이 맥락에서는 되게 맞는 얘기거든요. 현실에서 보는 남자들을 무대 위에서 왜 또 볼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게 사실은 그 여성 국극이 당연하게 인기를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한 좋은 설명이긴 한데 사실 여성 국극이라는 장르와 유사한 무엇이 있었는가 생각을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문화의 여러 가지 그런 형식들이 대개는 남성 주도로 그러니까는 뭐 모여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는 여자들이 하는 일은 별로 없었잖아요. 여태까지. 그러니까 뭐 연극도 마찬가지, 뭐 서양의 뭐 셰익스피어라든지 다 연극도 마찬가지였고, 그 다음에 뭐 미국에서 뭐 되게 굉장히 대중적인 그런 문화를 보더라도 보더빌 같은 거나 뭐 민스트럴 같은 거 보면은 미국 흑인들의 삶을 우스꽝스럽게 연기를 하기 위해서 백인 배우들이 이렇게 모여서 특히 남자들이 모여서 흑인 여성 흉내도 내고 남성 흉내도 이런 식의 공연이 가능했었거든요. 대개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관객이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는 또 상관없이 문화적 텍스트가 생산되는 구조가 있잖아요. 그게 되게 남성적이고 남성들끼리만 하는 그런 구조들이 지배적이잖아요, 사실은. 지금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이게 여성 국극이라는 그 장르가 사실 어떻게 하다 생겨났지 하는 게 되게 궁금해지기는 해요. 네, 관객들이 그런 환호하는 것들, 그러니까 반응으로서 환호하는 것들은 그게 설명이 되는데 그런 구조, 그러니까 어떤 공연 구조가 가능했던 거는 뭐였을까 좀 궁금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은영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도 여성이 이 국극을 한다는 것이 그 당시에 굉장한 일탈이기도 했지만 또 굉장한 억압의 산물이기도 했었던 거예요. 여성이 일종의 장인한테 이것을 이렇게 구음 전수를 해가면서 배우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었고 오히려 그렇게 노래를 전문으로 부르는 것은 기생처럼 취급이 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장인으로서 노래 기술을 연마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거였고 또 그래서 이제 그 기생이 아니라는 것을 꼭 강조하면서 그래서 노래를 굳이 너무 잘해서는 안 되는 그런 종류의 딜레마가 이 여성 국극 배우, 남역 배우들한테 이제 특히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일부러 나는 노래를 안 배웠다라고 수레하는 분도 계세요. 그것도 정은영 선생님 작품에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여성 국극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문화적인 억압 같은 데에서 이제 나온 아주 독특한 산물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여성 국극이 말하자면 되게 짬뽕 장르인 거죠. 아주 정통 판소리를 그대로 재현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와중에 약간 오페라 같은 서구의 공연 미학도 갑자기 막 들어오고 또 말하자면 되게 키치한 어떤 장르였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당시 창극사를 쓰는 분은 이게 그냥 조악한 코스튬 플레이 같은 거라고 이렇게 비하를 해요. 근데 그것이 뭐 그런 비하의 수사를 굳이 우리가 다 승인할 필요는 없지만 어떤 종류의 판타지를 만들어내고 어떤 쾌락을 생산해내는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물론
그 무대 위에서 벌어지는 것은 아주 잘생기고 용맹한 미남자와 아주 예쁜 여성의 그 로맨스이지만 그 표면적인 서사 말고 그것을 모두가 다 여성이 연기하고 여성이 환호할 때에 만들어지는 그 네. 미묘한 분위기와 문화적 효과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서의 어떤 해방감 같은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는 거죠. 그렇죠. 그게 바로 이제 퀴어 미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정은영 선생님도 이 여성 국극을 해석할 때의 한 관점으로서 퀴어 미학의 변이적인 상상력에 많이 비쳤다 이런 말씀을 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성 국극 자체의 그 미묘한 젠더 수행과 퀴어 미학에 대한 설명도 하시고요. 이제 두 번째로 질문하는 것은 그런데 그 여성 국극은 60년대에 급속도로 쇠퇴해요. 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또 그 당시 역사를 봐야 되는데 박정희 정부가 1960년대, 70년대에 한국적인 것에 대한 집착이 겁나 컸어요. 그래서 전통 문화 같은 것을 만들고 제도화하고 싶었던 거죠. 네, 그래서 모든 그 옛날부터 있었던 것들을 이렇게 성nhập 해서 거기에 국립이라는 어떤 제도화의 시도를 합니다. 그렇죠. 국립국악원, 국립연극단, 국립창극단 이런 것들을 만들고 어느 순간 전통의 영역은 이제 전통이라고 불리는 순간 약간 박제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시대의 문화가 아니라 이제 보존해야 되는 박제가 되는 건데 바로 그럴 때에 이 여성국극은 이제 여성들끼리의 또 그냥 사소한 것으로 치부돼서 그 제도화와 그 지원의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제도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없을 때 사실 후학 양성도 안 되고 또 이 여성 국극의 배우들은 다 여성이었지만 이 국극단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또 남성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뭐 여성 국극단 엄청 잘 나갈 때 번 돈 다 헤쳐먹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허약했던 거예요. 경제적 지반도. 그래서 60년대에는 급속도로 사라져서 지금은 여성 국극에 대한 어떤 믿을 만한 자료도 충분히 남아있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뭐 그냥 그 여성 국극 이제는 할머니가 되신 여성 국극 배우분들의 그 구술 진언에 의지해서 이 역사를 연구해야 되는데 이 할머니들은 기억도 흐릿하시고 또 그 당시에 뭐 사진이나 이런 것도 잘 남아있지 않고 유실되고 그러니까 이 제도화되지 않은 역사에 비해져 이게 정말 파편화된 그런 자료들로 이 역사를 연구해야 되는데 마치 그것이 이제 정은영 선생님 표현에 따르자면 잘못된 색인을 뒤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 역사, 이 사진 이것이 과연 믿을 만한 것인가 이렇게 그 검증할 수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이 역사에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어렵다는 이야기도 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근데 사실 여성국극이라는 이 주변화된 장르는 이런 방식으로 남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면 안 남겨지던가.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역사, 주변화되고 계속 밀려나는 역사들이 여성국극뿐만이 아니라 많은데 이런 소수자의 역사가 대부분 그런데 그런 역사는 우리가 어떻게 지금 다시 재현할 수 있겠는가? 그럼 지금이라도 막 여성국극 할머니들 불러서 지금이라도 지원금 드릴 테니까 이거 해주세요. 우리 전통으로 보존할 거예요. 국립 여성국극 만들게요. 라면서 또다시 그러면 제도화와 어떤 전통이라는 이 공인된 언어로 여성국극을 부활시켜야 되는가? 그게 정말 이 비규범적인 방식으로 끈질기게 살아내려 했던 이 여성국극이라는 장르의 존재론에 어울리는 역사화의 방식인가? 라고 질문하는 거죠. 그런 방식이 아니라 난 다른 방식 그러니까 정은영 선생님 용어대로라면 상상의 계보학이라는 방식으로 이 여성국극의 어떤 퀴어적인 상상력과 변이적인 실천들을 지금의 방식으로 살려보겠다라고 한 거예요. 자신의 존재와 이 사회 규범의 불일치 그리고 뭐 자신의 성 정체성과 신체와의 불일치 이런 불일치를 계속 몸으로 느껴가는 이 공연자들 퍼포먼스 4명의 그 공연자들을 모아서 나름의 방식의 그 공연을 하게 한 거죠. 근데 그것이 역시 여성국극은 잘 보이고 바로 손쉽게 확인되는 역사가 아니었던 것처럼 이 퀴어 공연자들의 그 공연도 우리의 눈으로 손쉽게 포착되지 않는 그렇죠. 드랙 퍼포머분도 계시고 드랙 열심히 해도 그거 남자 따라하는 거잖아 라면서 드랙의 미학이 원래 잘 읽히지 않잖아요. 장애인 배우분들이 이제 공연을 해도 비장애인을 따라하는 거잖아 라고 이야기되고 그러니까 그 온전한 그 특이성의 미학은 항상 잘 읽히지 않아요. 그랬을 때 그 포착되지 않음의 방식으로 꾸준히 면면이 이어져 온 이들의 존재론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인지할 수 있을까?
이건 다른 인식론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안정적으로 이렇게 그냥 어떤 것을 뚫어지게 응시하면 그 의미가 이렇게 쫙 판독되고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눈이 아플 정도로 반짝이는 미치게 빠르게 흘러가는 화면, 그리고 엄청 시끄러운 그 소음, 그리고 막 화면도 계속 흔들린, 그리고 그냥 비트 소리만 엄청 나는 그런 그 안정적인 시각장애 들어오지 않는 방식의 화면을 만드세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그 정영 선생님이 작년에 베니스 비엔날레에 출품하신 그 작품인데, 네, 그런 종류로 이제 다른 인식론으로 다른 역사화의 방식을 고안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글입니다. 그래서 이 페미니스트 시각, 역사, 문화라는 이 세 가지 키워드에 대한 퀴어 페미니스트의 새로운 질문, 접근법을 단적으로 보여주신 글이라서 이 글을 굉장히 제가 사랑하고요. 그 정영 선생님의 작품은 이 글을 읽으신 다음에 아르코 미술관에서 그 베니스 비엔날레 귀국전이 시작돼요. 실제로 그 미술관에 가시면 정은영 선생님의 작품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예약제이기 때문에 아르코 미술관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예약을 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꼭 보겠습니다. 네, 저도 꼭 보겠습니다. 그 정은영 선생님 그리고 안소연 선생님 글도 그렇고 그분 두 미술 연구자들이라고 해야 되나? 작가분들의 글에서는 자기들의 작업으로 넘어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자들한테 무슨 얘기를 전달해 주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를 넘어서서 본인의 작업을 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재미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굉장히 되게 야심차게 이 책의 프로젝트를 이제 구상을 하신 때는 더 많은 독자들을 이렇게 학교 밖의 독자들까지 포섭하려는 그런 야망을 가지고 이렇게 책을 쓰시는데 근데 이거를 학교 밖의 독자들이 이 책을 왜 읽어야 되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는 되게 재미있고 좋은데 나의 이 재미를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이 문화사 책을 그러니까 제가 계속 역사를 강조하는 이유는 이 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나 그 정보를 제공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1930년대에는 뭐 동성애가 뭐 범죄였나봐, 질병이었나봐. 그 시대에 있었던 정보를 제공하고 싶었다면 전 이 책 안 썼어요. 그건 네이버에 치면 나오는 거니까요. 네, 근데 제가 보여주고 싶은 것은 사실 이런 역사를 읽는 지금 이 2020년의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그 시대에 있었던 정보를 알려주는 훈고학을 지향하는 게 아니고 그것에 대한 지금 2020년의 시각을 보여주는 거고 사실은 시간이 더 지나면 이 2020년의 시각 자체도 또 연구 대상이 되겠죠. 이땐 이렇게 봤구나를 그래서 누군가 이 책을 보면서 맞아요. 그러니까 1970년대의 여성국국에 대한 비난이 아주 그냥 공인된 누구나 인정할 법한 그런 해석으로 헤게모니를 가졌었다면 지금은 이제 그 해석은 또 후경화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새롭게 제시한 이런 종류의 해석도 가능하다라고 제시하는 거고 언젠간 저는 이 시도, 이 해석도 또 역사화되게 돼요. 그렇죠. 이 시각을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DL이나 막장 드라마 그 글도 되게 재밌게 읽었거든요. 그래서 좀 뭔가 이게 어쨌든 현실에서는 문화적 위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목차로 보면 되게 단정한 목차로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러니까 그게 좀 의미하는 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우리에게 던져준 어떤 것. 왜 그 장르를 그걸 연구를 하시고 왜 분석을 하시는지 그런 걸 좀 설명을 해주시면 네. 이 책에서 또 파괴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대중문화와 고급문화의 위기예요. 지금은 그래도 대중문화가 아카데미에서 꽤 연구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좀 구원의 여지가 없는 진짜 불량 장르가 있죠. 그래서 막장 드라마, 그다음에 하이틴 로맨스, 그리고 뭐 팬픽 BL 같은 것들은 정말 품위 있는 연구자라면 연구 안 하는 거죠. 어떤 연구자 그걸 연구한다 그러면 제가 성덕이구나, 덕후구나. 맞아. 그렇게 얘기되는 거거든요. 덕심으로 연구한다. 그거를 부정할 필요는 없죠. 자기 덕후인 게 하나의 정체성이라면 그걸 부정할 필요는 없는데 그 위계도 사실 좀
따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문화를 저급 문화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급 문화가 맞아. 존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 위계는 누가 설정하는가 그쵸. 이런 문제도 네. 있고. 그리고 사실은 고급 문화 보는 사람 따로 있고 저급 문화 보는 사람 따로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그 얘기를 저도 제 글에서 한 거였었어요. 박완서 쌤이 사실은 뭐 문학의 정전을 생산한 엄청난 페미니스트 여성 작가라고 알고 있지만 주부 잡지 같은 당대 싸구려 그렇죠. 독서 문화의 여성 자양분에서 이제 그 박완서 쌤의 페미니스트 지성이 생겨났다는 것을 말한 건데, 그런 것처럼 어떤 장르 자체를 여성화하고 그다음에 그냥 폄하해버리는 것, 그러니까 어떤 장르 자체의 위상을 아주 본질적이고 결정적인 것으로 말하는 그 시각 자체에 대해서 좀 의문을 제기하고 싶었어요. 그 중에서도 이 이승희 선생님의 막장 드라마, 이 글은 정말 좀 재밌는 것이, 막장 드라마의 뭐 어떤 그 텍스트 자체의 미학이나 이런 걸 분석하는 글은 아니거든요. 막장 드라마에서도 뭐 나름의 저항감과 해방감이 있어, 이런 식의 좀 평이한 결론으로 도출되지는 않아요. 네, 다만 이승희 선생님은 이 막장 드라마가 나오게 된 역사적인 맥락을 살피기를 먼저 제안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걸 뭐랑 비교하시냐면, 바로 그 막장 드라마 이전에 2000년대의 한국 명화계에서 엄청 그 대표적인 수식어로 등장했었던 한국형 심파 라는 것과 이제 같이 비교를 하세요. 근데 이승희 선생님은 원래 그 식민지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는 심파라는 것을 아주 오랫동안 연구하신 분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 원래는 저 심파가 어떤 성격인지, 식민지 조선에서 심파라는 것이 어떤 정서적인 자질이고 그것이 왜 식민지인의 정서로서 이야기되는지 막 그런 얘기를 길게 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 얘기는 이미 되게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제 저희 책에서는 이제 그 다음 얘기를 해주신 거죠. 네. 이 심파라는 게 식민지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정서인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물리적이고 정치적으로는 제국 일본에 대적할 수 없지만 어떤 자신의 내면의 어떤 윤리, 선에 대한 확신 같은 게 가지고 있을 때 심파라는 정서가 힘을 가질 수 있는 거다. 그래서 그게 이제 식민지 조선의 정서가 될 수 있다. 아주 제가 정확하게 말하면 이래요. 근데 그런 기원인데, 갑자기 2000년대에 우는 남자가 대거 영화판에 등장한다는 맞아. 거죠. 그래서 되게 잘 우는 눈물이 해픈 남자들, 그래서 박신양 씨나 한석규 씨가 나오는 멜로 영화에서부터 시작해서 좀 더 시간이 지나면 7번 방의 선물 같은 그렇게 그런 최루성 영화들을 한국형 심파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에 이승희 쌤이 꽂히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 심파면 심파지 한국형 심파는 또 뭔가, 왜 거기에 국적이 붙어야 되는가, 그러면 뭐 일본형 심파 따로 있고 한국형 심파 따로 있나라고 이제 질문을 하셨고, 그럼 그때 그 한국형이라는 게 뭘 의미하냐라고 이제 분석을 해보셨더니 결국에는 이 남성들의 자기 연민인 거예요. 그렇죠. 네. 맞아. 그래서 이 자기의 처자식의 희생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면서도 그것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고 그냥 내 자신이 되게 불쌍한 이 가부장, 한국 정말 그래요. 가부장, 그것에서 이제 한국형이라는 그 수식어의 함의를 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승희 쌤이 여기 딱 일갈하시는 게, 한국형 심파에는 심파가 없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남성의 자기연민만 있을 뿐이다. 네, 그래서 그 식민지에서 심파가 가졌던 어떤 전위성이나 이런 것들이 2000년대 한국형 심파에는 없다라고 단언을 하시면서, 이제 그 2000년대 중후반부터 나오기 시작한 주로 여성 작가들이 쓰고 엄청나게 악녀로 나오는 여성들이 맹활약하는 그 막장 드라마라는 장르는 뭐 그 장르 자체가 탁월하고 뭐 무슨 그런 것보다는 이 2000년대의 우후죽순처럼 나온 한국형 심파의 그 남성 젠더들이 너무나 지겹다라는 이 여성들의 어떤 선언이다 정말. 라고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그 둘을 이렇게 겹쳐 읽을 때 막장 드라마가 재밌네요. 주는 어떤 정서적인 쾌감이 설명이 되는 거죠. 막장 드라마가 기본적으로 너무나 속물적인 욕망을 추종하고 그냥 되게 신자유주의적이고, 그리고 부르주아 이성의 욕망 도덕에 충실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 막장 드라마는 그냥 구원의 여지가 없죠. 그냥 쓰레기 같은 장르고 진짜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데에 그냥 시청자들이 맹목적으로 순응하는 아주 후진적인 문화현상으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다른 시각에서 보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장 드라마가
왜 생겨나게 됐는지 네. 그 여태까지 설명되지 않았던 부분을 이승희 쌤이 건드렸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래서 글을 달라고 엄청 이렇게 애절하게 말씀드렸고 저한테 선생님이시거든요. 네. 좀 말 붙이기 되게 어려운데 흔쾌히 수락을 해주셔서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네. 저도 재밌어요. 재밌게 읽었고 저는 그래서 그 글이랑 허윤 선생님 글이랑 그 다음에 BL 관련된 글로 넘어가서 그렇게 순서를 읽었거든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자기만의 맥락을 찾으면서 읽으면 돼요. 네. 그러니까 BL이라는 장르 자체는 그것의 문화적 기원을 이제 90년대의 팬픽의 그 이반적 상상력에서도 찾을 수 있고 더 나아가면 이제 저희 해석에 따르자면 80년대 하이틴 로맨스를 볼 때 이미 그 이성의 로맨스에서조차 작동했던 퀴어 상상력으로 소급할 수도 있고 그건 이제 더 올라가면 50년대 여성극극에서도 찾을 수 있고 그리고 이게 한국에서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일본에서도 야오이 이런 문화적 장르가 있었고 또 아주 오래전 식민지 때부터 마치 여성극극처럼 일본에서도 다카라즈카라는 장르가 있어요. 네, 그게 제 스타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까 해봤을 질문에 조금 답이 될 수도 있는 네, 맞아요. 그런 공연 장르가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동아시아 곡풍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이미 식민지기부터 여성들이 모든 배역을 연기하는 그래서 이건 이제 베르사유의 장미의 오스칼 같은 것도 다 여성이 연기하고 그런 장르가 동아시아 공통으로 있어요. 이 퀴어적인 모먼트를 발휘할 수 있는 장르들이 되게 많은데 그렇게 그런 상상력들이 문화적으로 유구하게 있어 왔고 그것을 페미니스트들은 굉장히 높이 샀던 거예요. 여성이 이 가부장적이고 이성의 규범적인 현실에 순응하는 척하면서도 사실은 어떤 다른 상상을 할 수 있는 문화적인 현상들이 늘 있어 왔다는 것. 그것의 결과물로서 이 팬픽이나 BL물도 굉장히 유례 없는 여성 문화 실천이라고 해석을 해왔거든요. 페미니스트를 굉장히 옹호하는 그런 장르였었어요. 그래서 그 자은과 모음에서 나온 성의 정치, 성의 권리라는 책에 보면 이제 류진희 선생님이 그 성균관 스캔들이라는 드라마와 이제 그 팬픽의 상상력을 이렇게 접붙여서 얘기한 것에서도 이제 왜 여성이 등장하지 않는 이야기를 쓰고 즐기는가라는 질문을 하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엄청 즐기잖아요. 그쵸. 아이돌 팬들 사이에서 이렇게 맞아요. 유통되는 팬픽 이런 것들이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여자들은 왜 여자가 소거된 이야기를 즐기는가? 그거 너무 이상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이해하려면 이성의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다른 상상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시면서 그 성균관 스캔들과 팬픽을 이야기하셨고 BL도 사실 그 연장선상에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이제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에 또 일군의 페미니스트로 이제 자신을 설명하는 일부 사람들이 스스로도 BL을 굉장히 즐겨왔음에도 불구하고 생각해보니 BL은 여성 혐오적인 장르인 것 같아. 여성이 등장하지도 않고 그리고 또 이제 게이 혐오가 있습니다. 거기에 현실의 게이는 그렇게 미청년이지 않고 아름다운 늘 오르가즘이 있는 아름다운 섹스하지 않는데 현실에 있는 게이는 늙고 병들고 추악한 그런 게이인데 이 BL이라는 장르는 게이 섹스를 미화한다. 게이 존재를 미화한다라면서 이제 또 게이나 그 남성 동성애자를 혐오하는 그런 발언도 페미니스트들이 이름으로 한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무엇보다 BL은 이제 남성 간의 성관계, 섹스를 재현하는 장르인데 거기에서 이제 공과 수라고 이제 그 할당된 그러니까 삽입하는 역할과 흡입하는 역할 이것이 남자들이 섹스를 하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부 독자들은 이것이 현실의 그 남성과 여성의 섹스의 모방이라고 또 말씀하세요. 그래서 삽입하는 공이 권력을 가진 쪽이고 흡입하는 이 수라는 관계는 그냥 수동적인 그런 역할이다. 그래서 이 현실의 남녀 성적 권력 관계를 BL이 더 모방하고 강화한다. 그렇기 때문에 BL은 이 여성 혐오적이고 이 남녀 권력 관계를 더 강화하는 장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페미니스트의 이름으로 옹호되기도 하고 비난받기도 하는 이 BL이라는 장르 그리고 이 페미니스트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가부장제 이성의 섹스를 원본으로 설정해야만
할 수 있는 해석이 나온다는 것. 그렇죠. 마치 네. 다른 권력 관계는 불가능하다는. 그쵸. 네. 그 가부장제 못 읽는 건 누구인가라는 질문 다시 한번 해볼 수밖에 없고, 이게 또 이제 흥미로운 것은 이 BL 논쟁이 일본에서도 있었거든요. 근데 일본에서는 주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이 BL을 즐기는 여자들 현실의 게이에 아무 관심이 없다. 현실에서 게이는 이렇게 배척당하고 혐오당하는 존재인데 이 소설 안에서만 게이들 아름답게 그리지 현실에서의 게이 혐오를 철폐하고자 하는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그냥 게이를 소비한다 라는 그런 반론이 있었어요. 근데 적어도 뭐 반론의 정당성은 차치하고서라도 어쨌든 그 BL에 대해서 나온 그 반론은 현실의 게이라는 성소수자에 대한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2015년 그치. 이후 한국에서 나온 이 페미니스트들의 그 주장은 현실의 게이는 더러운데 BL이 게이를 미화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 반퀴어 세력, 그 일부 개신교도들의 논리를 똑같이 복사하고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게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연대의 상상력 없는 발언이 페미니스트의 이름으로 나온다는 것이. 그래서 이게 BL 장르 자체에 대한 뭐 왈가왈부 그런 논쟁일 수도 있지만 페미니스트 상상력이라는 것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네. 그리고 이 문화라는 것. 서사에 여성이 등장하지 않으면 마치 현실의 여성이 비가시화되는 것처럼 이렇게 인지하는 것. 그래서 표상과 판타지와 이 서사 자체가 그냥 일직선으로 이어진다는 것. 그러니까 이건 그러면은 비평이 개입할 그런 여지는 없어요. 네. 그냥 어떤 서사에 여성 등장인물 몇 명인지 세면 되고 여성이 그 등장하는 비중 세면 되거든요. 그래서 적으면 적을수록 여성 혐오고 많으면 네, 많을수록 네. 여성주의 서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절대 아무리 아니죠. 영화가 100대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그 영화가 정말 페미니즘의 그렇죠. 시각을 담은 영화인가 이런 질문이 사실 더 많아져야 되고 그런 시각으로 영화를 또 봐야 되는데 그런 얘기들을 못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페미니스트 비평의 영역을 점점 협소하게 만드는 그런 담론 지형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사실 거기에 굉장히 긴급하게 개입하고 싶기도 했고 또 김일순 선생님 스스로 이 장르를 엄청나게 즐기신 분이니까 자신의 취향에 대한 정당화도 네, 해야 되고 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굉장히 절실하고 단호하게 쓴 글이고 저도 이 글을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커요. 네. 세상에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 다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계속 그 만화책방에서 이렇게 만화책을 빌려서 보면서 뭔가 순정 만화와 그 다른 장르의 그 소년 만화라고 하나요? 뭐 그런 것까지 불문해가며 장르를 섭렵해가면서 만화를 읽은 시기가 있었는데 뭐 그런 것들이 되게 떠오르기도 하고 맞아요. 그랬었어요. 저도 그런데 그러니까 90년대가 이제 매체가 다변화된 시대잖아요. 네. 뭐 만화방도 있고 PC 통신도 들어오고 또 막 팬덤 생기고 맞아요. 그래서 즐길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졌는데 저는 그거 하면서 내가 되게 한심한 독서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이거를 자유자재로 내가 다 즐길 수 있다라는 엄청난 문화적인 긍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오만함. 내가 맘만 먹으면 고급 문화부터 저급 문화라고 불리는 이것들 네. 내가 다 흡수해버릴 수 있다. 전 지금도 얘는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애들 중 이런 애들이 있었어. 저 지금도 보면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PC통신이 준 해방감이잖아요. 네. 우리가 이거 다 누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먼 나라에 있는 그리고 막 무슨 어떤 전혀 다른 문화권에 있는 컨텐츠도 내가 지금 안방에서 즐길 수 있다. 그렇죠. 지금 우리 네. 이렇게 비대면 시대에 아무리 못 모이게 해도 우리가 지금 이걸 통해서 어떤 정보를 전달할 수 있듯이 이 다매체 시대의 권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그런데도 아주 전통적으로 종이책을 냈죠, 저희가? 그것도 웃기죠? 사실 다루는 주제도 그렇고 저자분들도 그렇고 굉장히 야심찬 기획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야심의 산물입니다. 정말 야심의 산물인데 너무 좋고 더 궁금해지는 게 아니 도대체 이런 책을 내시고 다음 책은 어떤 책을 내시려고 하시나 그런 다음 뭐 책일 수도 있고 연구일 수도 있고 기획일 수도 있고. 기획일 수도 있고 다음에 어떤 작업을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저는
이제 다음 책을 내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네. 왜냐면 학위 논문이 걸려 있는데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이제 저의 지도 교수님과 동료들이 이렇게 너는 말만 하고 다니냐고 얘기를 하시면서 제가 이렇게 일을 많이 벌리면 벌릴수록 굉장히 경멸의 눈초리로 저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급하고요. 논문 네. 주제를 뭐로 다루셨어요? 논문은 제가 가장 열심히 읽은 텍스트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일제강점기의 뭐 소설, 평론, 뭐 광고 온갖 잡스러운 텍스트들을 이제 뭐 젠더, 섹슈얼리티 개념으로 읽는 작업을 할 것 같고요. 네, 그건 이제 박수를 하고 쳐주시면 좋고요. 그런 향후 계획은 물어보지 마세요. 그래서 정말 오 박사님의 글을 읽고 싶습니다, 저는. 네, 그래서 이제 좀 박사 좀 되고 싶고요. 이제 뭐 발음도 너무 좋지 않아요, 오 박사? 공전은 일단 없어요. 지금으로서는. 네. 좋으네요. 네. 네, 이것이 저의 유작이라고 생각하고 읽어주세요. 이건 아닌가? 안 돼. 이거는 여러 사람이 쓴 거기 때문에 선생님의 유작이 될 수 있어요. 그러겠어요. 네. 그렇군요. 네. 그냥 그냥 명작으로 생각하고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슬슬 마무리할 때가 되었는데요. 네. 오늘 좀 하시면서 전반적으로 어떠셨는지 소감과 이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독자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책을 읽고 나서 반응을 해주시는 분들이 이제 속속 생겨나고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제 연극인 모임에서는 이 책을 낭독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혼자서 그냥 읽고 싶은 것부터 읽었다 이런 분들도 계신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이렇게 정보를 드리기 위한 책은 아니고 이 시각, 이 쟁점화, 문제화하는 이 방식 자체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이 책 정말 좋아요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텍스트를 이렇게 해석하는 이 감각에 대한 질문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흥미로운 것은 제가 뭐 문학을 보시는 문학들 때도 그랬지만 그러니까 공저 작업이 주는 어떤 희열과 쾌락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막 제 책은 뻔뻔하게 홍보하지 못해도 이 공저들은 항상 정말 굉장히 든든한 뒷배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게 페미니스트 지성이다. 이게 페미니스트 지성의 강화라 스펙트럼 중 일부다라고 꼭 말씀을 드려요. 그만큼 이 다른 페미니스트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성과물을 낸다는 것에 굉장한 희열을 느꼈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것의 연장선으로 사실 이런 모임도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또 페미니스트 독자들이 이 책 모임을 만들어주시고 이런 또 판을 만들어주시고 이런 것들이 막 의식적으로 제가 기획을 짠 게 아닌데도 여기저기서 제안이 오는 게 이 이렇게 점들로 연결된 어떤 이 점선을 그려보는 것이 저한테 엄청 영감을 줘요. 그래서 지금 이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도 이 책을 통해서 무엇이든가와 연결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어떤 물리적인 연결뿐만이 아니라 상상의 연결이든 무엇이든 누군가와 연결되시기 바랍니다. 책 수다 떨기 되게 좋은 책인 것 같아요. 맞아요. 책 들고 책 놓고 뭐 책 읽지 말고 그냥 제목만 보고 수다 떨어도 되고 너 이거 책 얘기 되게 좋고 본 적 있니? 비엘? 막 이런 얘기. 사실 저는 이 책이 뭐 책이 두껍다고 하시고 비싸다고 하시지만 사실 이 틈이 더 굉장히 많은 것 같거든요. 진짜. 이 사이사이에 들어갈 틈이 되게 많아서 그 틈은 뭐 독자들이나 이후에 다른 저자님들이 이제 얘기를 하실 수 있는 것들인 것 같고 두고두고 읽을 수 있고 재미있는 책인 것 같아요. 쌤, 우리 맞춰요. 네. 엔딩 해주세요. 엔딩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저희 에밀리 숲 유튜브 책 산책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신 오혜진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